밤 10시가 넘은 시간 JH 이노베이션 타워. 50층의 CEO 집무실은 여전히 밝았다. 강지훈 대표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세상은 이 삭막한 도시에 불빛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만큼이나 빈틈이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6살짜리 아들 민우가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게 집은 또 다른 업무 공간일 뿐 휴식의 장소가 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아내의 빈자리는 그와 민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툴렀고 일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은 그 서투름을 더욱 악화시켰다. 아이의 웃음소리보다는 데이터 분석 소리가 그에게 더 익숙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집무실에 내부 전화가 울렸다. 집사 김비서의 목소리였다. 대표님 도련님께서 주무시기 전에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벌써 10시가 넘었다. 평소라면 이미 잠들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집무실을 나설 때의 단호함과는 달리 아들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는 망설임으로 가득 찼다. 민우의 방 문을 열자 아이는 침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달 전 새로운 보모 윤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서연은 유난히 말이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우는 이전의 그 어떤 보모보다 그녀를 따랐다. 까다롭고 내성적이던 아이가 그녀가 온 뒤로 부쩍 밝아진 것을 지훈도 느끼고 있었다. 민우야, 왜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아빠 바쁜 사람인 거 알잖아. 지훈의 목소리는 의도와 달리 딱딱하게 울렸다. 민우는 잠시 주눅이 든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소원이 있어요.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또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는 말이겠거니 짐작했다. 그는 지갑을 꺼낼 준비를 하며 기계적으로 물었다. 무슨 소원인데? 로봇 아니면 게임기. 민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이의 작은 두 손이 잠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옆에 서 있는 서연의 손을 슬쩍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서연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민우를 멍하니 쳐다봤다. 김비서도 심지어 항상 무표정하던 윤서연조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6살 아이의 순진한 바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날카로운 말이었다. 그것은 아내의 빈자리를 그리고 아빠로서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찌르는 비수였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민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을 뿐이었다. 지훈은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애써 마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민우야, 그게 무슨 장난치는 거 아니지. 서연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엄마는 하지만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재미있어요. 아빠보다 더. 민우가 외쳤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방을 나왔다. 이만 주무시게 해. 그는 서연에게 차가운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분노와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서재에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지만 취기는 오지 않고 머리만 더 복잡해졌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무렵 그는 답답한 마음에 테라스로 나갔다. 쌀쌀한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조금 식혀주는 듯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넓은 정원을 갖추고 있었고 그는 습관처럼 정원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정원 한쪽 달빛이 비추는 공터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마치 무술 훈련을 하듯 절도 있고 유려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 보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것은 일반적인 여성이 취미로 하는 요가나 필라테스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다. 서로연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듯 공중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동작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몸짓처럼 보였다. 지우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낮에 본 과묵하고 순한 보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성은 잘 훈련된 그리고 어쩌면 위험한 전사였다. 그녀가 왜 이런 훈련을 한밤중에 몰래 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은 훈련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더니 입고 있던 트레이닝 재킷을 벗었다. 그녀가 재킷을 바닥에 던지고 등을 돌려 물병을 집어드는 순간 지우는 테라스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녀의 등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오른쪽 등 날개뼈에서 허리까지 이어지는 거대하고 복잡한 흉터가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지도나 암호처럼 기이한 형태로 뒤엉킨 끔찍한 화상 자국과 깊은 자상이 결합된 흉터였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저 흉터를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저 흉터에 대한 기록을 본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국방부의 극비방산 기술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였다. 그는 최고 등급의 보안 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NIS 국가정보원의 기밀 파일 몇 개를 브리핑받았다. 그 중에는 작전 중 실종 및 순직 처리된 최고 등급 요원들의 목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 중 하나에 키메라라는 코드명을 가진 여성 요원의 신체 특징으로 바로 저 흉터가 기록되어 있었다. 3년 전 적대 세력의 기술 탈취를 막는 임무 중 폭발에 휘말려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전설적인 요원. 지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사망 처리된 NIS의 그림자 요원. 그런 그녀가 왜 어떻게 자신의 집에 아들의 보모로 들어와 있는 것인가? 민우가 던진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는 순진한 말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섬뜩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의 뒷모습을 그 끔찍하고도 익숙한 흉터를 바라보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자신과 JH 이노베이션을 겨냥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인가?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아들을 누구보다 잘 돌봐주던 다정한 보모의 모습과 달빛 아래 드러난 전사의 모습, 그리고 기밀 파일 속에 사망한 요원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물을 마신 뒤 다시 재킷을 걸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저택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호는 테라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그의 가슴을 쳤다면 그녀의 뒷모습은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윤서연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지우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술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도 지켜야 했다. 만약 윤서연이 정말 키메라라면 그녀의 등장은 결코 평화로운 방문이 아닐 터였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까지는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을 준비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민우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서연이 다녀간 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이마에 묻은 땀을 닦아주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민우가 그토록 엄마가 되길 바랐던 여자의 정체를 생각했다. 그녀가 적이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아들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며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사적인 공간에 침입한 미스터리한 여인. 그녀는 왜 하필 자신의 아들을 선택했을까? 그녀의 목적지는 JH 이노베이션인가? 아니면 최고 경영자인 강지훈 자신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우는 서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키메라에 대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브리핑에서 들었던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려 애썼다. 그녀는 변장과 침투의 귀재였으며 수많은 공작을 성공시켰지만 알려진 얼굴이 없는 유령이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쫓기고 있거나 혹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뜻이었다. 어느 쪽이든 지훈에게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윤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최소한의 장치를 은밀하게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섣불리 쳐낼 수도 없었다. 민우가 그녀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이에게 또다시 상실의 아픔을 줄 수는 없었다. 지우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비밀을 품은 여자를 곁에 두어야 하는 아이러니.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달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었고 정원은 다시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곧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그의 심장은 아까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차갑고 냉철하게 뛰기 시작했다. CEO로서 수많은 위기를 헤쳐왔던 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윤서연 그녀가 누구이든 간에 강지훈은 그녀를 상대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혈육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낱 보모랴. 그는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마저 비우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강지훈의 밤은 산산조각 났다. 잠은 불가능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흉터의 이미지가 그의 기억에 낙인처럼 찍혀 평소 그의 마음을 차지하던 스프레드시트와 시장 예측을 밀어냈다. 그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 정원의 보안피드를 반복 재생하며 그녀가 재킷을 벗는 순간에 화면을 고정했다. 키메라 파일에서 본 흉터가 틀림없었다. 유령이 그의 집 복도를 걷고 그의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저택의 침묵은 무겁고 질식할 듯했으며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잠재적인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기업 보안팀을 동원했다. 전직 국정원 방첩 요원 출신인 최 실장이 책임을 맡았다. 윤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내 단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지우는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데이터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24시간 뒤 최 실장이 올린 보고서는 당혹스러웠다. 데이터가 너무 깨끗했다. 윤서연은 지방대학을 졸업했고 보모로서 훌륭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추천서를 가졌으며 흠잡을 데 없는 민간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범한 시민의 완벽하고 단조로운 삶 그 자체였다. 이 완벽함이야말로 결함이었다. 지우는 실제 삶에는 사소한 빛 잊혀진 교통 위반 딱지, 지저분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같은 느슨한 실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의 기록은 꼼꼼하게 조작된 위장이었다. 최 실장 역시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표님, 이건 실제 신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설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한 국정원이나 군 정보사 수준입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 요원과 닮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요원 키메라였다. 문제는 그녀가 왜 여기 있느냐는 것이었다. 지우는 3년 전에 그 브리핑을 억지로 떠올렸다. JH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양자 컴퓨팅 연구를 보호하는 것이 주제였다. 당시 국정원 담당관은 위협과 자산에 대한 프로필을 보여주었다. 키메라는 자산이었고 그들이 가진 최고의 침투 전문가였다. 그녀의 임무는 적대 세력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적의 연구소에서 폭발에 휘말렸고 훔친 데이터를 파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했다. 그 흉터는 그 폭발의 결과라고 파일은 암시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여기 있었다. 차가운 공포가 지훈의 위장을 짓눌렀다. 키메라의 마지막 임무는 국방기술과 관련이 있었다. 그의 회사 JH 이노베이션은 바로 그 분야의 선두주자였다. 그녀의 등장이 과연 우연일까 불가능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온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서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온 것인가? 회사는 그의 평생의 업적이자 그의 요새였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노출되고 취약해진 것을 느꼈다. 그는 저택 내부 그리드에 청각 센서와 열 감지기까지 추가하며 모든 감시를 그녀에게 집중시켰다. 윤서연 혹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였다. 그녀는 그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천장 통풍구 근처에서 들리는 희미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전자음. 복도의 보안 카메라가 이전에는 없었던 마이크로초 단위의 효율성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 심지어 가정용 AI 비서의 목소리 톤마저도 단순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하는 것처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감시망을 분석했다. 그것은 고급스럽고 전문적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그 특징을 알아차렸다. 강지훈. 그가 무언가를 본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그녀의 심야 훈련이었거나 혹은 그녀의 가짜 신원을 조회하다가 그녀가 미처 감추지 못한 균열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JH 이노베이션 같은 제국을 건설한 남자가 장님일 리 없었다. 그녀는 짜증과 함께 놀랍게도 존경심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것만큼은 그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내부 감시는 관리 가능한 문제였다. 진짜 위협은 사흘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민우를 데리고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동네 공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유모차를 밀고 가던 중 그녀는 익숙한 따끔함을 목덜미에서 느꼈다. 50m 뒤에 주차된 창문이 짙게 틴팅된 검은색 세단.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없었던 차였다.
그들이 아이스크림 트럭 쪽으로 움직이자 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기어가며 보조를 맞췄다. 지훈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의 감시는 정교하고 전자적이었다. 이것은 조잡하고 물리적인 방식이었다. 바로 그들이었다.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지만 민우를 위해 그녀의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다. 민우야, 게임하자. 우리 집에 얼마나 빨리 달려갈 수 있는지 볼까. 민우는 새로운 놀이라고 생각하며 깨아르르 웃었다. 서연은 유모차 손잡이를 꽉 쥐고 달리지 않으면서도 목적의 의식을 갖고 빠른 걸음을 시작했다. 작은 골목길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세단은 이제 더 공격적으로 따라붙으며 조급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코너를 돌았다. 그녀가 죽음을 위장하며 탈출하려 했던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들은 그림자였다. 그녀가 폭발 전에 폭로하려 했던 바로 그 조직. 국정원 내의 부패한 분파 조직으로 기밀을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아넘기는 자들이었다. 3년 전 폭탄을 설치한 것도 그들이었다. 그녀와 적을 동시에 제거하여 골치 아픈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이중간첩 명단, 즉 그들이 필사적으로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남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상품인 강지훈의 기술력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저택의 개인 출입구에 도착했고 무거운 강철문이 안심하라는 듯 뒤에서 닫혔다. 민우는 그들의 경주에 대해 여전히 웃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갈비뼈를 세차게 두드렸다. 그녀는 순진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범함 즉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이곳에 왔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이 가족에게 표적을 그려버렸다. 그녀의 의무는 분명했다. 그들을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전에 즉시 떠나야 했다. 하지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 민우를 떠난다는 생각은 날카롭고 예기치 못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한편 서재에서 지우는 그녀가 돌아오는 보안 피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스템은 그녀의 높아진 심박수와 공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온 속도를 감지했다. 그의 외부 카메라는 또한 그 검은색 세단이 떠나기 전 정확히 30초 동안 그의 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포착했다. 최 실장의 침울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들려왔다. 대표님, 저 차의 번호판은 복제된 것입니다. 우리 쪽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감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끌고 온 겁니다. 지우는 서연이 민누를 달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듯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에 서린 긴장감과 방 안을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을 보았다. 키메라 파일은 그녀의 기술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런 상황까지 대비시켜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숨어있는 무기였다. 그리고 이제 정체불명의 적이 그녀로 인해 그의 문 앞까지 와 있었다. 냉혹한 현실이었다. 보모에 대한 그의 조사는 갑자기 기업의 그리고 개인의 생존 문제로 비화되었다. 지훈의 본능은 위협을 무력화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윤서연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현관에서 서연 선생님 하고 외치는 민우의 행복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를 내보내는 것은 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그는 위험을 제거하는 CEO와 감정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아버지 사이에서 덫에 걸렸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맹목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그는 누가 그녀를 쫓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이제 그의 집을 주시하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가 통제 불가능한 자산이 되거나 부채가 되기 전에 그는 그녀의 동기를 파악해야만 했다.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손길로 민우의 낮잠을 재웠다. 아이가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가지 마요.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그 단순한 애원이 그녀의 결심을 굳혔지만 훈련이 지시하는 방식과는 달랐다. 그녀는 떠날 수 없었다. 아직은. 지금 떠나는 것은 그림자에게 이 가족이 그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고 그들을 영원한 표적으로 만들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민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그녀의 곁 폭풍의 눈 한가운데였다. 그녀는 강지훈이 진실을 모르게 한 채 이 위협을 스스로 처리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가설을 시험했다. 그녀는 민우를 데리고 큰 길에서 보이는 저택의 앞 정원으로 짧은 산책을 나갔다. 창문에서 지켜보던 지훈도 그것을 보았다. 그 검은색 세단. 길 건너편에 배달밴 뒤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채 주차되어 있었다. 단순한 미행이 아니었다. 감시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재빨리 민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최 실장, 외곽 경계를 봉쇄해 자산 키메라가 적대 세력을 문 앞까지 끌어들였다. 키메라라는 이름이 혀 위에서 금속성 맛을 냈다. 그는 이제 브리핑에서 들었던 또 다른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그녀가 목숨 바쳐 지켰던 기술은 혁신적인 AI 기반 드론 유도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정확히 JH 이노베이션이 정부를 위해 최종 마무리 중인 기술이었다. 이것은 오래된 원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래의 인수합병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그과 가깝기 때문에 그녀를 쫓고 있었다. 경계가 흐려졌다. 그녀는 미끼인가 아니면 사냥꾼인가. 서연은 민우에게 여분의 동화책을 읽어주며 재웠다. 아이가 잠들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했다. 온기는 사라지고 전문가의 차가운 정밀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직원 숙소에 있는 자신의 소박한 방으로 돌아왔다. 지훈의 보안 검색을 통과했던 그녀의 여행 가방 속 숨겨진 공간에서 그녀는 작고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와 소형 폴리머 프레임 권총을 꺼냈다. 그녀는 숙련된 효율성으로 무기를 점검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이 아이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보모였지만 동시에 생존자이기도 했다. 지훈은 서재의 양방향 거울 앞에 서서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평범하고 무해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가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그는 흉터에 대해 알았고 이제는 세단에 대해서도 알았다. 그는 CEO였고 전략가였다. 그는 자산과 부채를 저울질했다. 지금 당장 윤서연은 그 둘 다였다. 그녀는 위험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부채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적을 이해하는 고도로 숙련된 요원이라는 잠재적 자산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포크를 쥐는 방식 민우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시선은 창밖을 향하는 미묘한 움직임을 관찰했다. 서연 역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지훈의 질문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계산된 시험임을 알았다. 두 사람은 민우라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만이 이 서늘한 탐색전의 유일한 온기였다. 평행한 두 개의 정체성은 이제 적어도 지훈과 서연 자신에게는 완전히 노출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지키는 남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아이를 지키는 전사였다.
검은색 세단이라는 외부의 위협은 그들의 숨겨진 세계를 충돌하게 만들었다. 저택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력소티였고 그림자 조직의 존재는 폭발이 임박했음을 의미했다. 민우를 중심으로 쌓아 올린 깨지기 쉬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터였다. 고요한 저택에 밤 1시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았다. 강지훈은 서재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새로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 보내오는 수십 개의 분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외곽 울타리의 열 감지 센서 복도의 레이저 그리드, 심지어 민우의 방 근처에 설치된 미세 음향 탐지기까지.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다. 그 검은색 세단은 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였고 윤세연이라는 존재는 그 불안의 중심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화면이 일제히 1초 전의 영상으로 고정되었다. 완벽한 루프였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침입 신호였다. 그가 인터컴으로 최 실장을 호출하려 했을 때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만 흘러나왔다. 통신이 두절되었다. 저택 전체의 신경망이 마비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첨단 요새에 갇혀버렸음을 깨달았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하나뿐이었다. 민우,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묵직한 K-이브 권총을 꺼내들었다. 전직 군 장교였던 최 실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에게 사용법을 훈련시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총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서재 문을 조용히 열고 어두운 복도로 나섰다. 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평소라면 들렸을 공기 정화 시스템의 낮은 웅얼거림조차 사라졌다. 침입자들은 시스템에 눈과 귀뿐만 아니라 숨까지 막아버렸다. 하지만 침입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윤서연은 전자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의 감각, 즉 훈련된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희미한 전력 변동이 그녀의 방 전등을 미세하게 깜박이게 한 순간 그녀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난 후였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음을 즉각 알았다. 그림자가 드디어 움직인 것이다. 그녀는 보모의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침대 밑에 숨겨둔 검은색 전술 의류로 갈아입었다. 가죽 장갑을 끼고 가벼운 폴리머 권총을 허리에 찼다. 그녀는 민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카펫 위를 스치는 유령과 같았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를 돌기 직전 멈춰 섰다. 3명의 그림자, 전신 전술 장비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 단총. 그들은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민우의 방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다. 그림자의 정에 타격되었다. 그들은 아이를 인질로 삼아 그녀와 강지훈을 동시에 압박할 계획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타격대가 민우의 방문 손잡이에 막 손을 대려던 찰나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가장 뒤에 있던 대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면서 그의 몸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 나머지 2명이 놀라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방패막이가 된 대원의 권총을 뽑아들어 2번째 대원의 무릎을 정확히 쏘았다. 퓨스, 소음기 특유의 낮은 파열음이 울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대원이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대장이 그녀를 향해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가 잡고 있던 방패 첫 번째 대원을 그에게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대장은 동료와 부딪히며 균형을 잃었다.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대장의 총을 든 팔을 꺾어 올리고 동시에 그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대장의 숨이 막혔다. 서연은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육중한 몸이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났다. 잔인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복되는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희미하게 진동했다.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권총을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광경을 마주했다. 값비싼 카펫 위에 널브러진 무장한 괴한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윤서연. 그녀는 피가 묻은 전투 장갑을 낀 손으로 총을 든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낮에 그 다정한 보모는 어디에도 없었다. 누구야, 당신?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총구를 서연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혹은 민우를 해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서연은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지금은 내가 누군지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강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몰려올 겁니다. 그 순간 민우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아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서연 선생님, 무슨 소리? 났어요. 아이의 시선이 복도에 쓰러진 검은 형체들로 향하려 했다. 서연이 재빨리 움직여 아이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다시 부드러운 보모의 것으로 돌아왔다. 민우야, 쉿. 그냥 아빠랑 숨바꼭질하는 중이었어. 나쁜 꿈을 꾼 거야. 어서 방으로 돌아가. 그녀는 민우를 방으로 부드럽게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그녀가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다시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당신의 보안팀은 적어도 5분은 더 걸릴 겁니다. 시스템 복구에 시간이 걸리니까요. 때마침 최 실장과 무장한 보안팀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그들은 침입자들을 제압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그 끔찍한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최 실장은 지훈을 바라보았고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일단 서재는 다시 통제센터가 되었다. 최 실장이 부하들에게 현장 수습을 지시하는 동안 지훈은 책상 맞은편에 서연을 세웠다. 그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설명해, 1분 주지.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위장은 산산조각 났다. 내 코드명은 키메라였습니다. 국정원 소속이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키메라. 지훈은 그 흉터를 떠올렸다. 사망 처리된 요원. 3년 전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림자라는 조직입니다. 국정원 내에 부패한 내부 조직이죠. 그들은 국가 기밀을 적대 세력에 팔아넘겼습니다. 난 그들의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집을 침입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훈은 턱을 문질렀다. 그들이 왜 당신을 쫓는 거지? 3년이나 지났는데. 그는 이미 답의 일부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다. 그들은 내가 데이터 칩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3년 전 그 폭발 현장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확보했던 물건이죠. 그 칩에는 그림자의 전체 조직도와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게 왜 내 집까지 이어지는 건가? 왜 하필 보모로 위장해서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회사가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 칩의 내용물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들의 명단, 다른 하나는 그들이 훔치려 했던 기술 데이터입니다. 그녀는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시 이노베이션의 로고를 가리켰다. 바로 당신의 기술입니다, 대표님. 지훈의 눈이 커졌다. 내 기술이라고 양자 컴퓨팅, 유도 시스템 말인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3년 전에도 당신의 기술을 노렸습니다. 난 그걸 막으려다 죽을 뻔했죠. 이제 그들은 내가 그 기술의 원본 데이터와 자신들의 배신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잡고 동시에 당신의 기술을 손에 넣으려는 겁니다. 일석이조죠.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검은색 세단, 완벽하게 조작된 그녀의 신원, 그리고 오늘 밤의 침입.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산업 스파이 작전이자 제거 작전이었다. 그림자는 자신들의 생존과 막대한 이익을 위해 강지훈의 제국과 윤서연의 목숨을 동시에 노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깨달았다. 최 실장이 끼어들었다. 대표님, 침입자 중 한 명이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신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한 듯했다.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훈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전직 요원을 믿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방금 그의 아들과 그의 집을 구했다. 최 실장 생존자는 지하 보안실로 옮겨. 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모가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불렀다. 당신도 같이 가야겠어. 당신의 옛 동료들이니 어떻게 말하게 만드는지 잘 알겠지. 서연은 대답 대신 복도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권총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고 능숙하게 재장전했다. 그 모습에서 지훈은 더 이상의 질문이 무의미함을 알았다. 보모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이제 그녀는 키메라였다. 강지훈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다. 지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술 제국이 이제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적들의 표적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적들과 싸울 유일한 열쇠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 위험한 여자라는 것도. 강지훈 저택의 지하 벙커는 본래 와인셀러로 설계되었지만 지금은 최첨단 보안 설비를 갖춘 신문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차가운 금속성 공기가 감돌았고 벽에 걸린 모니터는 생포된 침입자의 활력 징후를 무심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남자는 의무실 침대에 묶인 채 최 실장의 거친 신문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의 훈련을 받은 자였고 고통에는 이골이 나 있었다. 지훈은 방탄유리 너머로 이 광경을 보며 초조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물러서요, 최 실장. 윤서연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울렸다. 그녀는 신문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의료용 트레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 위에는 수술용 메스가 아닌 침입자의 전술 조끼에서 나온 소형 데이터 단말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마이크를 차단한 것이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뱀이 먹잇감을 홀리듯 낮고 일정한 톤으로 말했다. 몇 분이 흘렀다. 남자의 굳게 닫힌 입술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렸다. 그는 고통이 아니라 서연이 속삭이는 정보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혔으며 그림자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이곳에 두 번째 팀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주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동료들의 이름, 그들의 실패한 과거 임무들, 그리고 그들의 처참한 최후를 읊조렸다.
키메라가 활동하던 시절의 내부 정보였다. 마침내 남자가 무너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가 외쳤다. 서연은 그제야 마이크를 풀었다. 그럼 말해. 누가 보냈지? 그리고 정확히 뭘 원하지? 남자는 땀에 흠뻑 젖어 헐떡였다. 몰라. 우린 그냥 자산을 확보하라는 명령만 받았어. 키메라와 칩. 그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3년 전에 사고를 마무리하라고. 지우는 유리벽을 주먹으로 칠 뻔했다. 3년 전의 사고. 그가 인터컴에 대고 소리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서연은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 스쳤다.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3년 전 강지훈 대표의 아내 서은아 씨의 교통사고. 너희 짓이었나? 남자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이었어. 그 여자가 너무 많이 알았어. 대표의 일정 보안, 접근 루트를 파악하려던 것뿐이었는데 그녀가 눈치챘어. 그래서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그림자가 자신의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던 것이다. 그는 휘청거렸고 최 실장이 그를 부축해야 했다. 분노와 슬픔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내가 내 일 때문에 은하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의 죽음이 자신의 일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잔인한 진실로 확인될 줄은 몰랐다. 서연은 남자를 최 실장에게 맡기고 신문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지훈 앞에 섰다. 대표님,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기술을 노리고 있고 이번엔 민우까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역설적으로 지훈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 말이 맞았다. 슬픔에 잠길 시간은 없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그림자는 어떻게 내 집을 이렇게 쉽게 뚫었지? 지훈은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물었다. 내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어. 외부 해킹은 불가능해. 최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침입자들은 시스템의 백도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오직 최고의 관계자 5명만이 아는 경로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부자, 내 이사회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군. 순식간에 상황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것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을 색출해야 하는 이중의 전쟁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고 서연도 그를 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고용주와 보모라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불안정한 공범 즉각적인 위협에 맞서 뭉친 임시 동맹이었다.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에 이사회 멤버 4명의 얼굴을 띄웠다. 한상진 부회장, 박민영 재무이사, 김정수 기술 고문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오랫동안 나를 보좌해온 고모 강수진 이사장.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침입자의 데이터 단말기를 지훈의 책상에 연결했다. 이걸 분석하면 단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난 내 방식대로 그림자의 외부 움직임을 추적하겠습니다. 당신은 내부를 맡으십시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다. 그는 JH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 제국의 왕이었고 그의 힘은 데이터와 자본 그리고 내부 권력 구조에 있었다. 반면 서연은 그림자 세계의 유령이었고 그녀의 힘은 정보와 은밀한 네트워크
그리고 치명적인 기술에 있었다. 그들은 즉시 평행 수사에 착수했다. 지우는 최 실장과 함께 이사회 멤버 4명에 대한 비밀 감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최근 3년간의 재정 기록 통신 내역, 해외 출장 기록, 그리고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는 낮에는 CEO로서 태연하게 회의를 주재했지만 밤에는 자신의 서재에서 배신자의 흔적을 찾는 탐정이 되었다. 서연의 방식은 달랐다. 그녀는 저택의 게스트하우스에 자신만의 작은 작전실을 꾸렸다. 그녀는 침입자의 단말기에서 암호화된 통신 조각들을 복원해냈고 그것을 국정원 시절 사용했던 휴면 상태의 정보원 네트워크에 흘려보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림자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리는 꼴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유인할 유일한 미끼이기도 했다. 그녀는 밤마다 저택을 빠져나가 정보 브로커들을 만나고 버려진 위성 전화기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며칠이 흘렀다.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기묘한 공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지우는 서연이 단순히 훈련받은 살인기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작전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다가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민우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민우와 함께 있을 때, 전투 중일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집중력을 보였다. 그것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집요함이었다. 한 번은 민우가 높은 책장에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지우는 서류에 정신이 팔려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방 반대편에 있던 서연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몸을 날려 아이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받아냈다. 그녀의 동작은 침입자를 제압할 때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든 그녀의 팔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그녀는 겁에 질린 민우를 다독이며 괜찮아 민우야, 내가 잡았어. 언제나 내가 잡을게.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본 흉터가 단순한 폭력의 상징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것은 무언가를 지키려다 생긴 상처였다. 반대로 서연은 강지훈을 단순한 표적이나 고용주가 아닌 전략가로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도 감정적인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분노를 차가운 연료로 삼아 거대한 기업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4명의 용의자에게 각기 다른 미끼 정보를 흘려 그림자가 어떤 정보에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교묘한 함정을 팠다. 그는 냉철한 CEO였지만 동시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아버지였다. 서연은 지훈이 민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았다. 아내의 죽음 이후 일에만 빠져 살던 남자는 이제 아들과의 유대감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명령을 따르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키고 싶은 대상을 위해 스스로 싸우고 있었다. 그것은 민우였고 어쩌면 이 서툰 아버지까지 포함해서였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흐르던 시간은 수사 나흘째 되는 날 밤 깨졌다. 지훈의 함정에 반응이 온 것이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각기 다른 시기에 가짜 기술 이전 계획을 흘렸다. 그리고 그림자가 한상진 부회장에게 전달된 가짜 정보에만 반응했다는 것을 포착했다. JH 이노베이션의 보안 시스템이 한 부회장의 암호화된 개인 서버에서 외부의 정체불명 IP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같은 시각 서연도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
그림자의 수장이 3년 전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바로 자신들의 전 동료이자 배신자인 한상진 부회장과 접선할 것이라는 첩보였다. 두 개의 다른 수사선이 정확히 한 지점에서 만난 것이다. 한상진, 지훈이 가장 신뢰했던 아버지의 친구이자 자신의 멘토였던 인물. 그는 처음부터 그림자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것이다. 지훈은 모니터에 떠오른 한상진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곱씹을 때가 아니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는 거지? 서연이 즉각 대답했다. 내일 밤 10시, 제2연구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프로토타입 기술을 탈취하고 동시에 키메라인 저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적의 정체와 목적, 그리고 결전의 날짜가 정해졌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마지못해 손잡은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하는 파트너였다. 배신자의 정체가 밝혀진 서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수십 년간 자신을 속여온 멘토 한상진 부회장의 사진을 응시했다. 아내의 죽음 뒤에도 위로의 말을 건넸던 그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지훈은 그 배신감을 억누르며 대신 차가운 전략가의 가면을 썼다. 제2연구소라. 그곳은 내가 설계한 완벽한 요새지.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러 오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지금부터는 방어가 아니었다. 반격이었다. 그들은 당신의 프로토타입을 원하고 나는 칩을 가진 배신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서연이 상황을 정리했다. 그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한상진은 내부에서 문을 열고 그림자는 외부에서 침투하겠죠. 그녀의 분석은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모를 겁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안다는 것을 모르지. 우리는 그들이 쳐놓은 덫을 역이용할 거야.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함정이다. 그들은 즉시 작전 계획에 돌입했다. 지훈의 서재는 순식간에 전쟁 지휘 통제실로 변했다. 제2연구소의 3D 도면이 홀로그램으로 떠올랐다. 이곳은 JHA 이노베이션의 가장 민감한 기술이 탄생하는 곳으로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된 그 자체로 거대한 금고였다. 지훈은 건물의 모든 통로 환기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그가 일부러 만들어둔을 꿰뚫고 있었다. 최 실장 연구소의 핵심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내일부로 긴급 휴가 조치해 시설 점검을 핑계로 최 실장은 지훈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경계 병력은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유지해. 오히려 경계를 허술하게 보이도록 해. 한상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진짜 병력은 우리가 될 거야.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부 침투조를 맡아줘. 난 통제실에서 이 모든 연극의 무대 감독이 되겠어. 이것은 CEO와 전직 스파이의 완벽한 협업이었다. 지훈은 기술과 구조를 통제하고 서연은 그 안에서 벌어질 전투를 지휘하기로 했다. 서연은 연구소 도면을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한상진은 분명히 중앙 서버실로 향할 겁니다. 프로토타입의 데이터 코어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자의 수장은 나를 잡기 위해 나를 유인할 만한 장소로 오겠죠. 그녀는 도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하 3층 폐기물 처리 구역. 연구소에서 유일하게 전파 차단이 약한 곳이자 외부로 통하는 비상 터널이 있는 곳. 그들은 내가 도주로로 사용할 거라 예상하겠죠. 거기가 우리의 주무대가 될 겁니다. 그들은 미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한상진에게 최종 프로토타입의 전송을 내일 밤 10시로 앞당기겠다. 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단 전송 장소는 중앙 서버실이 아닌 지하 3층의 임시보안구역 서연이 지목한 폐기물 처리 구역 근처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는 한상진과 그림자의 수장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이중 미끼였다. 한상진은 기술을 얻기 위해, 그림자는 서연을 잡기 위해 그곳으로 올 터였다. 동시에 서연은 그림자를 속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면 네트워크를 통해 집을 넘기겠다. 내일 밤 10시 제2연구소에서 만나자. 단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역정보를 흘렸다. 마치 그림자에게 투항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그림자의 수장은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다. 배신한 요원이 칩을 들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서연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할 것이었다. 작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우의 안전이었다. 지우는 아들을 이 위험한 계획에 조금도 노출시킬 수 없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내일 아침 민우를 데리고 별장으로 가.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마.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서연이 그 말을 막았다. 아닙니다, 대표님. 지우는 날카롭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금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이의가 아닙니다. 전략적 보완입니다. 서연은 침착했다. 한상진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는 당신이 무언가를 눈치챘다고 의심할 겁니다.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내 아들을 미끼로 쓰자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한상진은 민우가 저택에 있는 한 당신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안심할 겁니다. 민우는 우리가 싸우는 동안 가장 안전한 지하 벙커에 있을 겁니다. 최 실장과 최고의 경호 인력과 함께. 그것이 적을 속이는 가장 완벽한 위장입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제가 민우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그녀는 단순한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우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최 실장 벙커의 보안은 내일 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해야 해.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오면 안 돼. 그는 서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민우가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그 말에는 CEO의 명령이 아닌 한 남자의 불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작전 당일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서연은 아침 내내 평소처럼 민우와 시간을 보냈다.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었다. 서연은 그 웃음을 가슴에 새겼다. 이것이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나 조직을 위해 싸우는 키메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의 평범한 내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서연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민우에게 저녁에 아빠랑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오늘은 벙커에서 최 실장님이랑 재밌는 캠핑 놀이를 할 거야 라고 설명했다. 민우는 신이 나서 최 실장을 따라 벙커로 내려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우가 달려와 서연을 꽉 안았다. 선생님도 이따 같이 놀아요.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물론이지 민우야. 금방 갈게.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고 저택은 비로소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지훈과 서연은 검은색 전술 차량을 타고 아무도 모르게 저택을 빠져나와 제2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는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내부의 모든 시스템은 지훈의 통제하에 있었다. 지훈은
중앙통제실로 서연은 지하 3층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무선 이어피스를 통해 연결되었다. 통제실 확보. 모든 카메라와 시스템 내 통제하에 들어왔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지하 3층 침투 완료. 선물은 설치했어. 서연이 답했다. 그녀는 그림자가 예상한 도주로가 아닌 그들 바로 위의 환기구 통로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와 같았다. 그녀는 그들이 훔쳐갈 것이라 믿는 프로토타입 데이터 칩에 가짜 복제품을 그들이 찾기 쉬운 곳에 두었다. 하지만 그 칩에는 강력한 EMP 전자기, 펄스와 위치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었다. 밤 10시 정각. 지훈의 모니터에 한상진 부회장이 자신의 아이디 카드로 보안구역을 통과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망설임 없이 지하 3층으로 향했다. 사냥감이 덫으로 들어오고 있다. 서연. 지훈이 경고했다. 알고 있어.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시야에 한상진이 나타났다. 그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그림자를 안으로 들였다. 거의 동시에 지훈의 다른 모니터에 외벽의 비상 출입구가 열리는 것이 포착되었다. 최소 10명의 무장한 그림자 대원들이 어둠 속에서 스며들어왔다. 그들은 한상진과 합류하는 대신 두 개의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한상진을 따라 데이터 칩이 있는 곳으로, 나머지 한 팀은 서연 5명이 너에게 가고 있어. 그들이 내 예상 위치를 아는 것 같아.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당연하지. 그들은 내가 배신자라고 생각하니까. 나 역시 그들의 수법을 알거든. 그녀는 환기구 덮개를 조용히 열었다. 그림자의 수장으로 보이는 자가 부하 4명과 함께 그녀가 예상했던 폐기물 처리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는 서연이 흘린 정보대로 그녀가 그곳에서 항복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키메라 어디 있나? 칩을 가져왔으면 어서 나와. 같은 시각 한상진은 미끼로 던져둔 가짜 칩을 발견했다. 그가 환호하며 칩을 집어드는 순간 지훈이 통제실의 마이크를 켰다. 그의 목소리가 지하 3층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 부회장, 수고했네. 하지만 그 칩잔에 배신만큼이나 가짜야. 한상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 순간 지훈은 버튼을 눌렀다. 이제 쇼타임이야. 서연. 지하 3층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비상등만 켜졌다. 동시에 한상진이 있는 구역의 모든 강철 방화문이 닫히며 그를 고립시켰다. 뭐야. 강지훈 내놈이 어떻게... 한상진의 절규가 들렸다. 그리고 그가 집어든 칩에서 강력한 EMP가 터져나와 그와 그의 팀이 가진 모든 통신 장비와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림자의 수장이었다. 지하 3층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용 붉은 램프만 깜박이자 윤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환기구 덮개에서 소리 없이 내려섰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적응한 포식자였다. 쇼, 타임이야. 서연. 강지훈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낮게 울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다가오는 5개의 여론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그림자의 수장 코드명 레이븐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키메라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라. 강지훈이 널 버린 거냐. 그는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서연이 숨어있을 만한 파이프와 기계장치 뒤를 수색하게 했다. 중앙통제실에서 강지훈은 수십 개의 분할 화면을 응시했다. 한쪽 화면에는 EMP 충격으로 무력화된 채 방화문만 두드리는 한상진의 비참한 모습이, 다른 쪽 화면에는 열감지 카메라로 본 지하 3층의 대치 상황이 잡혔다. 서연은 거대한 냉각수 탱크 뒤에 은폐했다. 그림자의 수장과 그의 부하 4명이 그녀를 중심으로 부채꼴 대형을 이루며 접근하고 있었다.
서연 10시 방향 2명, 2시 방향 3명. 리더는 2시 방향 그룹에 있다. 지우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브리핑하며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다. 알고 있어. 서연이 짧게 답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적들이 충분히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완벽한 사선에 들어오기를. 10시 방향의 2명이 먼저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그들은 서연이 미끼로 던져둔 가방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서연은 냉각수 탱크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2번 발사했다. 피웃. 정확하게 2명의 헬멧 바이저를 관통했다. 그들이 쓰러지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탱크 뒤로 몸을 숨겼다. 둘 처리.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기랄, 그림자의 수장 코드명 레이븐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3년 전 폭발에서도 살아남은 그녀의 생존력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머지 2 부하와 함께 즉각 은폐했다. 역시 키메라는 키메라군. 하지만 여긴 내 무덤이 될 거다. 넌 3년 전에 죽었어야 했어. 네가 감히 조직을 배신하지만 않았어도. 레이븐이 고함을 치며 심리전을 걸었다. 그는 서연이 가진 칩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다. 배신자는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었다. 서연, 그들 오른쪽 벽에 고압 증기 파이프가 있어. 내가 밸브를 제어할 수 있다. 강지훈이 통제실의 콘솔을 조작하며 말했다. 내가 신호를 주면 3초간 터뜨릴 거야.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지훈은 그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전술적 지원을 제안했다. 준비됐어. 그녀는 자세를 낮추고 이동할 준비를 했다. 지금 지훈이 버튼을 눌렀다. 치익,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증기가 레이븐과 그의 부하들이 숨은 곳을 덮쳤다. 시야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서연은 증기 속을 질주했다. 그녀는 이 연구소의 구조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두었다. 레이븐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마구잡이로 총을 쏘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한 놈이 증기 속에서 어렴풋한 형체를 보고 총을 돌렸지만 서연의 전투화가 그의 턱을 먼저 가격했다. 그녀는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마지막 남은 부하를 향해 총을 겨눴다. 탕! 증기 속에서 울린 총성은 소음기를 제거한 듯 크게 울렸다. 이제 이 구역에 남은 것은 서연과 레이븐뿐이었다. 증기가 서서히 걷히고 2 사람은 거대한 기계장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레이븐은 헬멧을 벗어 던졌다. 그는 서연이 국정원에서 멘토처럼 따르던 선배 박기수였다. 역시 너였군, 박 선배.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실렸다. 아니, 그림자의 수장 레이븐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기수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넌 항상 너무 똑똑해서 문제였지. 왜 그랬어요? 당신은 최고의 요원이었잖아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다음 행동을 위해. 최고의 요원, 그래, 난 최고였지. 하지만 국가는 내게 뭘 줬지? 훈장 몇 개와 평생 남을 흉터. 그리고 쥐꼬리만 한 연금. 난 내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로 했을 뿐이야. 박기수가 권총을 고쳐 잡았다. 한상진 같은 멍청한 기업가 놈들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아니,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강지훈의 기술, 그리고 네가 가진 칩만 있으면 돼. 통제실에서 지훈은 2 사람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 그는 박기수라는 인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검색했다. 국정원 대테러 팀장 3년 전 서영과 같은 임무에서 실종 처리.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 그가 방심하고 있어. 그의 뒤쪽 천장에 소화 시스템이 있다. 할로겐 가스야. 내가 터뜨릴 수 있어. 하지만 너도 위험해. 지훈이 경고했다.
아니, 아직이야. 서연이 짧게 답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자신을 배신하고 3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었다. 집은 없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처음부터 집 같은 건 없었어. 3년 전 폭발 때 데이터는 전부 소각됐지. 당신들은 유령을 쫓고 있었던 거야. 박기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네가 살아남았다는 건, 내가 살아남은 건 당신이 설치한 폭탄이 불완전했기 때문이지. 서연이 그를 도발했다. 분노한 박기수가 먼저 총을 쏘며 달려들었다. 탕탕탕. 총알이 서연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기계에 박혔다. 서연은 총을 버리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좁은 공간, 총은 거추장스러웠다. 그녀는 근접전의 달인이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박기수의 명치를 찍었다. 크헉. 그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아채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쇠파이프에 등이 부딪힌 서연이 고통으로 신음했다. 여전히 힘은 좋군, 키메라 하지만 넌 결국 여자야. 그가 서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세어연 호흡이 가빠지고 있어. 지훈이 모니터를 보며 외쳤다. 그녀의 생체 신호가 위험했다.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젠장. 지훈은 콘솔의 빨간색 버튼을 내리쳤다. 소화가스 방출. 박기수의 머리 위에서 쉬익 고래 소리가 나며 하얀 할로겐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뭐해와야. 박기수가 당황해서 서연을 놓아주었다. 그는 콜록거리며 눈을 비볐다. 산소가 희박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숨을 최대한 참았다. 박기수가 혼란에 빠진 사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가 그의 다리 뒤 오금을 강타했다. 박기수가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파이프 끝으로 그의 어깨 관절을 내리찍었다. 으악! 그가 총을 떨어뜨렸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를 가격해 그를 기절시켰다. 모든 것이 1분 안에 일어났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박기수를 내려다보았다. 3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이, 그녀의 과거가 드디어 끝났다. 서연, 괜찮아, 대답해. 이어피스에서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었다. 강 대표님. 그녀는 벽에 기댔다. 황희, 시스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너무 많은 힘을 썼다. 젠장 버텨. 지훈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지하 3층의 모든 황희,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시켰다. 거대한 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할로겐 가스가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고립시켰던 한상진 구역의 문을 열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전 병력 투입해. 지하 3층 한상진과 레이븐 둘 다 확보해. 그리고 서연 씨를 구해. 지훈은 통제실을 박차고 나와 직접 지하 3층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최 실장이 이끄는 JH 이노베이션의 무장보안팀이 연구소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먼저 EMP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상진과 그의 부하들을 손쉽게 제압했다. 한상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 나오며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지훈을 보았다. 지훈아, 내가 잘못. 지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이 쓰러진 지하 3층 구역만 보였다. 배신자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었다. 지훈이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3층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쓰러진 박기수 옆에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쳤지만 의식은 잃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파이프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지훈을 보고서야 손에 힘을 풀었다. 민우는 무사하죠. 그녀의 첫마디는 아이의 안부였다. 지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슈트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무사해.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해. 그는 그녀의 뺨에 묻은 먼지와 피를 닦아주려다 잠시 망설였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끝났어, 서연 씨. 다 끝났어.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최 실장의 보안팀이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림자의 수장 박기수와 그의 생존한 부하들, 그리고 내부 배신자 한상진이 모두 결박되었다. 지훈은 최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국정원 내부 감사팀에 연락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해. 그림자를 청소할 시간이 됐다고. 이것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종결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부축해 연구소를 빠져나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여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CEO였지만 오늘 밤 그는 한 여자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빚졌다. 그는 그녀의 흉터가 단순히 과거의 상처가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과 민우를 위해 싸웠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치열한 전투를 함께 치른 전우애와 비슷한 그보다 더 복잡 미묘한 감정의 교류였다. 서연은 지훈의 재킷을 쥔 채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녀의 자리가 과연 보모일 뿐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림자는 제거했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최 실장은 지훈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국정원 내부 감사팀은 그림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JH 이노베이션의 CEO가 직접 제공한 살아있는 증거와 내부 배신자는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되었다. 강지훈은 이 사건을 단순한 침입으로 덮는 대신 부패의 뿌리를 뽑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그의 방식대로의 복수이기도 했다. 서연은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긴장의 끈을 놓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의 차에 타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안전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웠고 이겼다. 그녀를 쫓던 유령은 이제 실체가 되어 붙잡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어쩌면 민우와 이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소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차가 저택의 육중한 정문을 통과할 때쯤 서연은 잠에서 깬 듯 눈을 떴다. 민우, 벙커에서 나와야 해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최 실장이 이미 조치했어. 지금쯤 자기 방 침대에서 편하게 자고 있을 거야. 지훈이 대답했다. 그는 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좀 쉬어야 해. 보모 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손님방을 준비시키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방이 편해요. 그리고 민우가 깨면 절 찾을 거예요. 이 연구소에서의 격전이 끝난 후 강지훈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CEO로서 그리고 이제는 복수자로서 움직였다. 그는 국정원 내부 감사팀에게 한상진과 박기수 레이븐을 넘겼다. 이와 함께
JH 이노베이션의 보안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침입 증거 신문 영상, 그리고 그림자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공했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부패한 조직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선전포고였다. 국정원은 발칵 뒤집혔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기업을 침범한 내부 스파이 조직의 수장을 생포에 넘긴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언론에는 경쟁사의 과도한 산업 스파이 행위 적발 정도로 보도되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숙청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정보는 그림자 조직을 뿌리째 뽑아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3년 전 서은아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 역시 즉각적으로 착수되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비로소 늦은 정의가 시작되었음을 고했다. 이 모든 격동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저택의 고요함 속에 머물렀다. 그녀는 다시 민우의 보모 서연 선생님으로 돌아왔다. 낮에는 아이와 함께 블록을 쌓고 밤에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뉴스를 통해 그림자의 해체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격전의 후유증으로 쑤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다. 그녀를 쫓던 유령들은 이제 차가운 감방에 갇혔다. 그녀는 더 이상 키메라가 아니어도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국정원 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정중하지만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남자가 지훈과 서연을 마주했다. 그는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윤서연 씨 아니 키메라. 국가를 대신해 사과와 감사를 전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공식적인 복권과 명예회복을 알리는 문서였다. 당신의 신분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차장이 말했다. 3년 전의 오명은 모두 씻겨졌고 내부 반역자들을 일망타진한 공로로 최고의 훈장이 수여될 것입니다. 물론 비공개로. 그는 그녀에게 국정원으로의 복귀를 제안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은. 서연은 그의 말을 정중히 끊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키메라는 3년 전 그 폭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저 윤서연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차장은 놀라지 않은 듯 했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국가는 당신에게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끝나고 남자는 떠났다. 서연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완벽하게 끝났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의 짐은 처음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단출한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가 입었던 보모 유니폼 몇 벌의 평상복, 그리고 민우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장. 그림 속에는 활짝 웃는 민우와 그 옆에 자신보다 더 크게 그려진 서연이, 그리고 뾰로통한 표정에 지훈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떠나야 했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가족에게는 위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피와 폭력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 평화로운 저택, 그리고 민우의 순수한 세상에 그녀가 속할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민우를 지켰고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가 머무는 것은 강지훈에게도 그리고 아이에게도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짐을 들고 민우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가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가는 건가? 강지훈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나온 듯 넥타이를 반쯤 푼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은 잠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서연이 가방을 고쳐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민우는 안전하고 대표님도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제 역할은 끝났어요. 역할. 지훈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인가? 보모 역할 아니면 경호원 역할.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난 당신을 고용한 적 없어, 서연 씨. 적어도 보모 이상의 존재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당신이 떠나면 민우는 어떡하고? 그 아이는 당신을 단순한 보모로 생각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고.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저는 대표님과 민우가 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 손은 피로 물들었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불행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건 3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림자와 같은 부류로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 과거가 당신들의 미래를 망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라.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이 처음 온 날 밤 민우가 당신이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나?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난 당신을 봤어. 정원에서. 당신이 훈련하는 모습을.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리고 당신이 재킷을 벗었을 때 난 당신의 등을 봤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 흉터. 난 그 흉터를 보고 숨이 멎었어. 숨이 멎은 그게 키메라의 표식이라는 걸 기밀 파일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 그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순간 난 당신이 내 아들을 해치러 온 내 회사를 무너뜨리러 온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했어. 그 뒷모습이 내게는 공포 그 자체였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상처가 그에게는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전 당신에게. 아니, 지훈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첫 번째였지. 하지만 제2연구소에서 당신이 박기수와 싸우고 벽에 기댄 채 앉아있을 때 난 다시 당신을 봤어. 그는 그녀가 덮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 차장이 와서 당신이 복권되었다고 했을 때 난 깨달았어. 당신의 그 흉터, 그 뒷모습이 더 이상 나에게 공포가 아니라는 걸. 그건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그 모든 지옥을 견뎌냈다는 증거고. 그리고 당신이 내 아들,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는 희생의 상징이야. 그날 밤 정원에서 당신의 뒷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던 게 공포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감사함과 경외심 때문에 숨이 멎을 지경이야. 당신이라는 사람 앞에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약점, 그녀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상처가 한 남자에게는 구원과 희생의 상징으로 읽히고 있었다. 강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대표님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민우가 옳았어. 지훈이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아이는 나보다 먼저 알았던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민우는 당신에게서 엄마를 봤어. 일에 미쳐서 아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나 같은 놈이 아니라 어떤 위험에서도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지. 그는 서연의 젖은 눈을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난 당신이 필요해, 서연 씨. 아니, 서연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 아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난 그 진실을 당신 때문에 알게 됐고, 당신 덕분에 복수할 수 있었지. 난 과거에 얽매여 살았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미래를 보여줬어. 민우와 함께할 미래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한때 무기를 잡던 차가운 손이었지만 지금 지훈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떠나지 마. 봄으로도 경호원으로도 아니야.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내 옆에, 그리고 민우 옆에, 우리 가족으로 있어줘.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3년 동안, 아니 어쩌면 키메라가 된 이후 평생을 참아왔던 울음이었다. 그녀를 쫓던 모든 과거의 유령들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유난히 밝은 햇살로 가득 찼다. 지우는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